잿빛바람이 불어오던 늦가을 오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 끝에 자리한 한도윤 내과에는 찬 공기만이 맴돌았다. 한도윤 내과라고 낡은 간판에 적힌 글씨는 페인트가 벗겨져 희미했고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대기실 의자 몇 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오후 3시 병원 문을 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찾아오는 환자는 하루에 2명 될까 말까였다. 한때는 환자로 북적였던 병원이 이제는 잊힌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원장실에 앉아있던 도윤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10년 전 사랑했던 아내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별한 뒤 삶의 활력을 잃었다. 늘 생기 넘치고 따뜻했던 의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기력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 남자만 남았다. 한때는 병원 문을 닫고 모든 것을 정리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길 용기는 없었다. 그에게는 이 병원이 아내와 함께했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형식적인 진료를 해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병원 운영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가까웠다. 오늘은 이걸로 끝인가?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진료 기록부를 덮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대기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병원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다. 늦은 시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서는 이는 환자가 아니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와 그 손에 들린 3살 남짓한 어린아이. 소녀는 아이를 업으려 했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서며 도윤의 눈치를 살폈다. 저 원장님, 아직 진료하시나요? 소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아. 늘 교복 차림에 한쪽 어깨에 낡은 책가방을 메고 병원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도윤은 본 적이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동생을 데려온 듯 했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연신 기침을 해댔다. 무슨 일로 왔니? 애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도윤의 목소리에 무심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저 또 한 명의 가난한 환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나는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불안한 눈으로 도윤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까 하교길에 비를 좀 맞아서요. 열이 나는 것 같아서요.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이의 옷깃을 잡았다. 낡고 해진 옷가지가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함께 낯선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도 유나처럼 동생이 있었다.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버텨야 했던 고된 어린 시절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동생이 아플 때마다 느꼈던 막막함과 무력감이 되살아났다. 일단 여기 앉아라. 아이부터 봐야지. 유나는 도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기실 의자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앉혔다. 병원비가 걱정되는 듯 그녀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 무기력함은 여전했지만 그 순간 유나와 아이의 모습에서 잊고 있었던 작은 울림을 느꼈다. 마치 텅 비었던 병원에 작은 생명력이 깃든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유나는 동생이 아플 때마다 한도윤 내과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지켜보며 삶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도윤의 시선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유나의 얼굴에는 미약하지만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잊혔던 병원 그리고 잊혔던 의사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총 진료비는 5,000원입니다. 한도윤의 무심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유나는 그 말에 움찔하며 들고 있던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다. 그녀의 얼굴에 미안함과 초조함이 동시에 스쳤다. 원장님, 오늘은 돈이 좀 부족해서요. 다음번에 오면 안 될까요? 유나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 운영난으로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유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부담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병원 문 앞을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들어오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괜찮다. 오늘은 그냥 가. 대신 다음에 올 때는 진료 미루지 말고 아이 아프면 바로 와야 한다.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차트에 무료 진료라고 짧게 적었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았다. 병원비가 아까워 동생의 진료를 미루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다. 동시에 무심해 보였던 의사의 배려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유나는 동생이 아플 때마다 망설임 없이 한도윤 내과를 찾았다. 진료를 받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낯선 친밀감을 안겨주었다. 도윤은 아이를 진찰하며 자연스럽게 유나에게 말을 건넸다. 학교는 어떠니? 네, 그냥 그래요. 공부하기 힘들지 않나? 힘들어도 해야죠. 동생들 보살피려면요. 유나는 별다른 감정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빚을 남기고 사라졌고 어린 동생 셋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바로 동생들 밥을 챙기고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그저 일상의 일부처럼 덤덤하게 말하는 유나의 모습에서 도윤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유나의 이야기는 도윤의 과거와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어린 동생을 홀로 돌보며 살아왔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동생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자신의 어린 시절. 그 막막함과 외로움이 지금 유나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과거를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너만 할 때 혼자 동생을 키웠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 유나는 도윤의 말에 처음으로 눈빛을 달리했다. 항상 무심하고 공허해 보이던 이 중년 의사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퍼즐 조각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한쪽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를 들춰냈고 다른 한쪽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단한 현실을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도윤 내과는 단순한 병원을 넘어 두 사람의 아픔을 보듬는 작은 안식처가 되어갔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았고 도윤은 더 이상 텅 빈 병원의 무기력함에 갇혀있지 않았다. 서로의 외로움과 고통을 공유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잊고 지냈던 감정을 일깨워 주었다. 도윤은 유나를 보며 잊었던 아내의 따뜻함을 떠올렸고 유나는 도윤에게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의사와 학생의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독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빈자리가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낯선 친밀감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임을. 평화롭던 일상의 균열이 시작된 것은 흔한 가을밤이었다. 병원 문을 닫고 퇴근하던 한도윤은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 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고개를 돌려 편의점 안을 살폈고 그 순간 굳어버리고 말았다. 낯익은 교복 차림의 소녀가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바로 서윤하였다. 윤하는 큼직한 유니폼을 입은 채 라면 봉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 했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학교를 마치고 동생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겨울 텐데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고작 17살 소녀의 어깨에 올라앉은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보였다. 다음 날 윤아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왔을 때 도윤은 더 이상 평소처럼 무심할 수 없었다. 진료를 마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아야, 혹시 편의점에서 일하니? 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도윤은 그녀가 겪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묵인할 수는 없었다. 미성년자인 윤아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어린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갈 것이 분명했다. 나도 내 사정을 이해하지만 미성년자는 야간 근무를 하면 안 돼. 몸 상한다. 도윤은 최대한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윤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평소의 조심스러움 대신 단호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제가 안 하면 동생들이 굶어요. 원장님, 저에게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윤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규는 뚜렷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다. 이 어린 소녀를 궁지로 내몬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였다. 그래도 위험하다. 불법이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도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아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제발요, 원장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동생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윤아의 눈물 섞인 반발은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절박함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도윤은 윤아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다시금 떠올렸다. 어린 시절 동생이 아파 병원비를 구할 길이 없어 며칠을 굶었던 기억,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홀로 절망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윤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윤아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솟아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돕다가 내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윤아는 흐느끼며 병원을 나섰고 도윤은 텅 빈 진료실에 홀로 앉아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들의 낯선 친밀감은 이제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유나와의 대화는 한도윤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텅 빈 병원에 홀로 남은 그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유나의 울먹이던 얼굴이 제가 아니면 동생들이 굶어요라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그림자였다. 10년 전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의사였다. 가난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보면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러다 한 환자를 만났다. 희귀병을 앓고 있던 어린 소녀였다.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실험적 시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절망 속에서 그에게 매달렸고 도유는 결국 윤리적인 경계를 넘었다. 소녀를 살리기 위해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 시술을 감행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시술은 실패했고 소녀는 세상을 떠났다. 도유는 의료사고의 책임과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의사로서의 명예는 물론 그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아내가 그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사람을 살리려 했던 그의 선의는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도유는 누군가를 돕다가 내 인생이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갇혔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손 내미는 것을 두려워했다. 무심하고 차가운 의사에 가면 뒤로 그는 오직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는 잊힌 동네 병원의 잊힌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유나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그녀의 절박함은 과거의 상처를 들춰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건드렸다. 그는 갈등했다. 유나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 것인가. 그때 진료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유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게 들려왔다. 원장님. 막내 동생이 열이 너무 심해서 숨을 잘 못 쉬어요. 도유는 직감적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유나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아이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고열과 함께 호흡이 불안정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폐렴 증상이었다. 안 되겠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 도유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안고 병원 밖으로 나섰다. 유나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도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과거의 고통이 불러온 두려움이 충돌했다. 다시 누군가를 돕다가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러나 아이의 가쁜 숨소리는 그 어떤 망설임도 허락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살리는 일에 뛰어들 것인가.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이의 상태는 급박해졌고 도윤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 순간 의사로서의 본능이 과거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걷어내고 있었다. 응급실로 향하는 앰뷸런스 안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도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일반적인 폐렴 증상을 넘어선 위급 상황이었다. 더 큰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지만 아이는 그 짧은 시간조차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안 돼. 안 돼. 도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두 단어만이 맴돌았다. 그는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다. 어린 환자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서 꺼져가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 무능한 의사라는 비난, 사랑하는 아내의 차가운 얼굴. 모든 것이 뒤얽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의사로서의 본능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공포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다시 한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앰뷸런스 기사는 다급하게 말했다. 원장님,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착하려면 5분은 더 걸립니다. 도윤은 아이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5분. 그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의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직접 응급 처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좁은 앰뷸런스 안에서 의료 장비도 없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시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다. 그 순간 유나의 눈이 도윤을 향했다.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다. 오직 간절한 믿음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원장님이라면 우리 동생을 살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굳건한 신뢰가 짓눌려 있던 도윤의 마음 속에 작은 빛을 비췄다. 유나야, 미안하지만 조금 비켜서라. 내가 응급 처치해야겠다. 도윤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기로 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사로서의 본능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설명하고 필요한 응급처치 도구를 요청했다. 좁은 공간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능숙하게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을 시도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유나는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모두가 외면했던 이 병원 의사가 자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제 괜찮을 거다. 도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의 응급 처치는 성공적이었다. 아이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었고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다. 앰뷸런스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다행히 고비를 넘긴 상태였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잠든 동생의 모습을 보며 유나는 도윤에게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환자를 살린 의사가 아니라 한 소녀의 삶을 지켜준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나의 신뢰를 통해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은 것만 같았다.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를 응급실에 옮기고 난 후 한도윤은 간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앰뷸런스 안에서 느껴졌던 유나의 굳건한 신뢰가 그의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덕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았다. 다행히 아이는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은 상태였다. 도윤은 안도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나야, 이 아이의 보호자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는 있니? 병원 사회복지사가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도윤은 불안한 예감에 유나를 대신해 사회복지사에게 다가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유나 가족의 상황이 적혀 있었다. 부모는 수년 전 거액의 채무를 남기고 행방불명되었고 어린 남매는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부모의 채무는 상속이 거부되었지만 그로 인해 가족은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사회복지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도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서류의 복잡한 법적 문구들은 유나 가족의 삶을 지독한 현실 속에 가두고 있었다. 부모의 빚 때문에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도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사회복지사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안타깝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 냉정함은 유나 가족에게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었다. 도윤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앰뷸런스 안에서 아이를 살려냈던 희열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거대한 사회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의술로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한 가족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은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한도윤 의사가 웬 학생이랑 이상한 관계라던데. 밤마다 둘이 만나고 심지어 그 학생 동생도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받고 있다더라. 그 병원 망해가는 건 다 이유가 있지. 환자도 없던 병원에 난데없이 발걸음을 끊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묻기 위해 찾아왔다. 며칠 전 아이를 살리려 했던 그의 행동은 그들의 입을 거치며 불순한 의도로 변질되었다. 유나와 도윤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다. 일부는 도윤에게 직접 찾아와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원장님, 요즘 학생이 그렇게 좋으세요? 병원 문 닫을 짓 그만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그들의 날 선말들은 도윤의 명예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다. 과거 의료사고로 인해 비난받았던 상처가 다시금 벌어지는 듯했다. 그는 환자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오해받고 변질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유나를 돕고 싶었지만 그들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또다시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도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는 듯했다. 그러나 짓밟히는 명예 속에서도 도윤은 유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사회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는 유나를 보며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투영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의 외로움과 절망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도윤은 이제 단순히 유나의 동생을 살리는 것을 넘어 이 가족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합리한 사회의 벽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도윤이 온몸으로 사회의 벽과 싸우고 있을 때
유나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병원 주변에 퍼진 소문은 학교에도 흘러들어갔다. 아이들은 유나를 수군거리며 피했고 교사들의 시선은 동정과 의심 사이를 오갔다. 유나는 버티고 싶었지만 어린 동생들을 향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동생들마저 자신 때문에 손가락질 받게 될까 두려웠다. 어느 날 오후 한도윤 내과에 찾아온 유나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도윤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 무슨 일 있니? 요즘 학교에서 힘들다고 들었는데.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원장님, 저 학교 그만두려고요. 도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유나의 결심을 막으려 했다. 무슨 소리야, 유나야. 지금껏 힘들게 버텨왔잖아. 학업을 포기하면 안 돼. 내 미래가. 제 미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생들이 굶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다. 자신 때문에 동생들이 불행해질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는 희생이었다. 도윤은 유나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병원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무기력한 순간들. 그 순간 그는 유나를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도윤은 깊은 심호흡을 했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희 가족을 돕겠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았다. 원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원장님마저 힘들어지는 거 싫어요. 아니, 너희를 돕는 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 나는 한때 내 삶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이번에는 달라지고 싶다. 도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나의 가족을 돕는 것은 단순한 선의를 넘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병원 주변에 퍼진 악성 소문에 정면으로 맞섰다. 병원 문에 서유나 학생 가족을 위한 모금함이라는 문구를 써붙이고 그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알리는 게시글을 내걸었다.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드디어 미쳤군, 뻔뻔하다는 수군거림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윤은 법률 자문을 구해 유나 가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끝없이 그를 좌절시켰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남은 자산까지 털어 유나의 동생들을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 모든 일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병원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곧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한 소녀를 돕는 것을 넘어 사회의 불합리한 벽에 맞서 싸우는 투사가 되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외침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다시 무너질지라도 유나의 삶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유나가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도윤의 희생은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끝에는 그가 잃었던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되찾는 기적 같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도윤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다. 병원 문에 붙은 모금함은 처음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 중에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과거 한도윤에게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찾았던 환자들이나 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지인들이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원장님, 저도 이제야 빚을 갚을 수 있겠네요. 한때 도윤의 도움을 받았던 한 노인이 찾아와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한 푼 두 푼 모았을 동전들이 가득했다. 동네의 작은 식당 주인은 유나의 가족에게 매일 반찬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들의 작은 진심들은 꽁꽁 얼어붙었던 도윤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그들의 도움은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도윤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끝없이 그를 좌절시켰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소송을 준비했고 병원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도윤은 병원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을 잃을 위기, 어쩌면 의료인의 자격마저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유나는 도윤의 희생에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소중한 병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도윤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동생들이 그녀에게 달려와 작은 그림을 내밀었다. 누나, 이거 봐. 우리 누나가 선생님이래. 멋있지? 어린 동생들의 그림에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유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동생들은 그녀가 학업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저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누나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동생들의 순수한 눈빛은 유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무너질 뻔했던 마음을 다잡고 도윤과 함께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도윤의 사정을 알게 된 한 지역 신문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내보냈다. 잊힌 동네 병원 의사의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사 아래에는 유나 가족을 돕고 싶다는 후원 문의가 빗발쳤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법적 소송은 새로운 증거와 시민들의 탄원 덕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부모의 빚과 자녀의 생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유나의 가족은 마침내 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수개월에 걸친 길고 지루한 싸움의 끝이었다. 도윤은 병원 건물을 지켜냈고 유나는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동생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병원은 더 이상 잊힌 공간이 아니었다. 늦은 오후에 한도윤 내과. 병원 대기실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동네 주민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유나의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윤은 원장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때 학교를 마치고 온 유나가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원장님, 저 왔어요.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와 희망이 가득했다. 도윤은 무심하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자, 여기. 설탕은 빼고. 유나는 도윤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붕괴될 뻔했던 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루를 선물 받았다. 잊힌 병원, 잊힌 의사, 그리고 외로운 소녀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적인 시작이었다.